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월간 윤지호 코너 만들어진 거죠, Y스트릿에. 무슨 또 갑자기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아니, 몰아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저 얼마나 욕 많이 먹고 있는데 어휴. 굳이 뭐 저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을 것 뭐 같아요. 현금 확보하랬다고요? 아니 뭐 좀 큰 것도 있고 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너무 보수적인가 그런 생각도 저도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음,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현금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네. 사실 2월 초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잖아요. 막 하루에 5% 빠졌다가 막 아니, 뭐 반등했다. 일주일 들렸는데요. 저는 그게 한 2, 3주 갈 줄 알았는데 그때 네.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역시 네. 윤쌤님 아이, 막 이러면서. 그 주식은 근데 또 한 일주일 지나다 시장 또 막 근데 올라가니까 하여튼 또 막 분명한 거는 예. 지금 시장 상승 속도는 뭐 농담처럼 작년에 이제 좀 모임에서 예. 그래도 주식을 현업에 있는 매니저도 있었고 막년에 비슷한 모임에서 이런 말에 갑자기 이 말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네. 시장이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때 일관되게 삼성전자로 몰빵 치자 이런 말을 많이 했더니 요새 생각나는 한 친구가 2026년은 사실 자기는 증권주를 많이 살 거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미래에셋증권이라는 종목을 좀 괜찮게 봐서 가끔 뭐 페이스북도 올리고 그랬던 건데 여하튼 연간으로 봤을 때 근데 그때 어떤 말이 했냐면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일단 바로 형 말대로 한 뭐 1, 2월은 반도체로 가고 5, 6월부터 장이 다시 시작되면 우리 증권주가 가고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연간을 본 건데. 연간으로 서로 이제 그래서 계획을 뭐 반도체를 상반기에 잘 약간 비중 조절해서 증권주를 더 늘리고 뭐 은행 증권주를 몰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 시나리오에는 뭐였냐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시작하나요? 안 좋습니다, 저는. 왜 그랬냐면 결국 반도체라는 게 성장률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생각하시면 그때 100조 얘기 처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막 9월부터 스타트 끊고 예. 10월, 11월, 12월 가다가 12월에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0조 나올 수 있다. 외사 자료가 나와서 우리가 막 우와 막 100조야? 그러면 별리고 그럴 때였어요. 100조도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9월 달에 47조였거든요. 예. 컨센서스가. 맞아요. 8, 9월까지 진짜 안 좋았죠. 지금 저번 주가 168조더라고요. 컨센이. 컨선이. 근데 상단은 뭐 210조, 20조 올라오고. 그렇죠. 220조까지 왔죠. 지금. 그래서 220조면 뭐 지수가 뭐 7,700, 800사도 밸류가 싸다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어떤 이익의 증가 속도가 꺾이는 시점이 나온다. 그걸 봤던 거죠. 원래 이게 1, 2월에 좀 완만하게 갈 줄 알았어요. 1분기. 증가세 기울기. 그렇죠. 그 마진을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 기준으로 마진이 급격히 올라오고 있어서 한 많이 가면 5, 60 가나 그랬는데 지금 80%가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반문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보셨나요? 그 팔로 치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마침 이걸 잘 치셨네요. 왜 그래요? 이거 옷 걷으시다 이걸 이렇게 치셨는데 네. 윤지호 대표님의 그 무료 강의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안내해드리려고 했죠. 그거 때문에 뭐 여기 왔다니까 좀 2월 26일 목요일 저녁에 무료 라이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안 들을 것 같은데. 팀 윤센. 에이 지금 뭐 인기 폭발했는데 장하는 뭔 인기 이상한 폭발. 얘기 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하던 그거는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하던 얘기 하시죠. 네네네. 근데 이제 결국 아까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오니까 약간 저도 현기증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흐름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오늘도 뭐 주가 올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익 대비 밸류는 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오니까. 그렇죠. 우리가 2배가 올랐잖아요. 26년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게. 네. 그러니까 밸류는 실적 대비 밸류는 싸고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한데 최근에 이제 수급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오는데 외국인들이 확실히 한국 증시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국내 지금 요구불 예금이 거의 40%대에서 30%가 깨졌잖아요. 네. 돈이 엄청 빠지고 있는 거죠. 머니무브가 증시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은행 가셔가지고 퇴직연금 이제 뭐 이렇게 상품 물어보면 전부 다 주식형 사라고 바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ETF 은행에서 파는 거 아니냐 막 물어보신다고 하고 요즘에. 네, 제가 그걸 어깨에 종사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접. 왜 이걸 이렇게 두세요? 지금 반도체 관련 ETF를 하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하여튼 뭐.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의지도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모여져서 사실 여기서 주춤해야 될 이유를 찾고자 하면 욕먹을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저도.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이제 뭐 굳이
제가 약간 저도 항상 이렇게 평상심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좀 흥분할 때는 어떤 때냐면 뭔가 남들이 좀 겁을 낼 때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거꾸로. 그렇죠. 완전, 그래서 네. 좀 뭔가 크게 비전이 안 보이는데 괜찮은 주식들이 막 박살나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는 자신감 있게 좀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도 괜찮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언급드렸던 책 중에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좋은 있어요. 책이죠. 예. 제가 이제 뭐 하도 자주 언급하니까 예, 예. 그분 또 현존에 계신 분이고 그렇죠. 왜 그러냐 하시겠지만 그 책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책에 보면은 소위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위험이 뭐냐를 이제 묻기 시작하게 돼요. 예. 그럼 위험이라는 건 대개 재무 이론에서는 소위 대학 교재에서 배우는 걸 보면 변동성을 위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격 변동성을. 근데 사실 변동성이 커져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변동성이 좀 짜증이 나지만 그게 위험한 건 아니잖아. 투자자한테 그렇죠. 늘 있는 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위험은 뭘까 물어보면 결국 내 돈이 깨지는, 결국 영구적 자본 손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네. 그걸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네. 불확실성과 위험은 다르다는 거죠. 보통 그렇죠. 그 변동성, 불확실성 그런 걸 위험으로 치고, 불확실성은 사실 위험한 손해가 아니라 불확실할 때 주식을 사야 싸게 사시죠. 싸게 사는 거고, 네. 확실한 것은 사실 위험한 게 아니죠. 비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금 손실 위험이라는 게 위험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한번 얘기했을 텐데 많은 비유를 제가 드리는데, 할머니가 복권을 나한테 주면 그거는 불확실한 거지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복권을 1,000원을 주고 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1,000원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험이라는 게 우리가 이거 그림을 그리면 하워드 박스 책에 보면 나와요. 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분포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예. 그게 위험이 커졌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 버핏이나 뭐 많은 그루들이 하는 말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금융의 시장에서 역사에서 배운 건 지혜 중에 하나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 땐 좀 피하고 약간 뭔가 제어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많은 이가 좀 조심하고 뭔가 피해 있을 때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식을 물려도 되는, 그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30년 넘게 있었으니까 여기에 견지의 원칙인데, 특히 뭐 살면서 가장 조심했던 순간들은 뭐 다들 얘기하겠지만 어디서나 주식 이야기할 때는 정말 조심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에 진짜 아마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거예요. 식당에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고민이 시작돼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딱 나온 게 결국 한국이 시크릿칼이었는데 주식시장이 그렇죠, 그렇죠. 이제 시크릿칼이 아니라는 논리죠. 반도체도. 구조적이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밸류가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PER이 4배가 안 됐어요. 항상 쌌어요. 아니 그때는 왜 그랬냐면, 잘 보시면 반도체라는 건 항상 좀 밸류가 비쌀 때 사서 밸류가 싸지면 줄이는 시크릿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와 실적이 따로 움직이니까 선행성이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진이 80%까지 갔던 마진이 왜 시크릿칼이냐면, 마진을 벌었다가 증설이 되면 마진이 마이너스까지 갔어. 예전에 그랬죠. 이제 그런 사이클은 안 온다는 논리가 생겼고, 저도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진이 80%였는데 90% 가긴 쉽지 않을까요? 더 좋아지긴. 그러니까 마진율 80%는 지금 전망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80% 디램은 먹고 있죠. D램만 넣고 보면. 네. 그래서 시장이 이거를 가상으로 넣다 보니까 이제 기대 수익률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익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증권사에서 요즘 계속 지수 상단을 올리고 있잖아요. 7,000, 7,500, 7,900. 이익이 올라오니까 그만큼 그렇죠. 비례해서 네.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앞으로의 이익이 어쩔 거라는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의 어떤 마진이 유지되고 그랬을 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구조적으로 반도체의 부족 흐름은, 소위 못 사는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는 거죠. 이게 비슷한 사례. 28년까지도 막. 그렇죠. 막 길게는 28년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올해 정도 말이니까 아직은 괜찮다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하튼 논리는 그거죠. 그러면 많은 소위 이 주문을 넣는 또 이런 논리도 있죠.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은 PC라던가 스마트폰이라던가 일단 소비 사이클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거는 이 큰 업체들의 어쩌면 구조적 사이클 아니냐. 뭐 이런 논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볼 때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제일 편해 보여요. 네네. 여전히. 뭐 이만 봐도요. 예. 다른 이걸 두 종목을 빼고서 다른 종목들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증권주 저도 좋아하지만 네. 미래에셋증권이 2.6배더라고요, PBR이. 네. 우리가 과거 1배도 지금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미래에셋도 글로벌하게 나가니까 네. 로빈후드의 밸류와 비교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 나오는 거고. 새로운 논리들이 이제 나오죠. 얼마 전에 현대차는 그때 한참 올라갈 때는 테슬라와 비교해야 된다 논리가 나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안 찾는 거죠. 이게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논리들이 우리 기업들에 적용되면서 상당히 밸류의 상단을 열어보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거는 내러티브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러티브와 넘버 두 가지를 결합한 형태가 우리가 밸류할 때 매우 중요한데, 나모다라는 책도 있고. 네. 근데 그건 너무 내러티브들이 강한 것이고, 그래도 넘버에 근거한 것은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도 이 두 종목이 부러지기 전까지 시장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는 접근은 유효한 것 같아요. 뭐 현금 확보를 하더라도 이 두 종목을 제외한 것으로 좀 현금들을 확보해 가는 게 맞다 보는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이런 고민이 생겼죠. 즉 한번 이런 가설을 해보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뭐냐면 우리가 기대 수익률 그림 이렇게 그려놓지 선으로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네. 예금은 기대 수익률이 뻔한 거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소위 주식이나 채권이 좀 더 높고 주식이 더 높고. 근데 이거 갖다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갖다가 이익 보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주가에서 상단이 열리면 어느 정도 열리고 하단은 어느 정도냐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 원일 때는 정말 하단이 제한적이었죠. 그렇죠. PBR이 너무 낮았으니까. 뭐 그때는 사실 이렇게 20만 원 갈지 몰랐죠. 그래도 10만 원만 가도 뭐 12, 13만 가도 한 또 더블 이상이다. 네. 7, 8만 원일 때도 한 15만 원들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 네. 정도 봤는데 이제 19만 원서부터 고민이죠. 그럼 30만 원이 가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 이익 보상 비율이 나오려면. 그냥 그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민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한 소위 전망치 프로젝션이 나오는 배경은 반도체 마진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대전제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뉴스들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적인 건 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주식 투자라는 걸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네. 너무 단순화시키는 걸 수 있지만 저는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네. 버핏 이후에 우리가 공존했던 가치에 대한 생각은 어떤 기업이 만들어내는 현금 능력을 현재로 할인해서 생각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익이라기보다는 캐시플로우, 현금이에요. 현금 자체. 이 단적인 얘기가 뭐 아무리 이익의 장부상 발생해도 네. 외상 매출금이 많으면 그건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소위 그 논쟁 벌어졌던 것 중에 감가상각비 논쟁이 벌어졌지만 항상 그런 실제 현금을 얼마나 갖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투자를 결정하는 변수인데 여하튼 첫 번째 지금 논리는 결국 투자는 계속 늘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는 좋다는 논리지만 이 투자는 계속하는 업체들이 돈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점점 우리의 고민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사다 쓰고 AI 그렇죠. 관련 인프라를 투자할 기업들. 많은 분들은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하냐 하지만 걱정해야죠. 걔네들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걔네들이 현재 여러 가지 주문을 냈는데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지금 낸 주문은 더블 부킹도 많은 거예요. 아, 가수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도 나중에 노쇼할 경험했잖아요. 수도 있는. 네. 그렇죠. 나중에 보면 갑자기들 막 취소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자체가 비싸지다 보니까 자가당착으로 수요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부터 해서 이런 소위 맞아요. 그때 그랬죠. 소위 칩 인플레이션을 해서 파는 문제가 좀 고민이 됐고 두 번째는 지금은 여러 가지 내년까지 있는 이익이 이만큼 잡혀 있는데 네.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 거야? 이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계속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은 이 업체들의 현금 흐름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놀라운 진짜 건 돈이 있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대략 그거를 OCF라는 영업 현금을 예.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6년 4분기가 되면 그 영업 현금을 위해서 캐펙스 투자 금액을 뺀 걸 저희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네, 중시하는 네, 네. 어쩌면 배당의 재원이 되고 어떤 가치의 근원이 되는 올해 4분기면 다 마이너스가 돼요. 마소 빼놓고는. 그럼 사람들 그런 거죠. 그러면 조달하면 되지 않느냐. 조달하면 되지 않아. 예. 여기서 이제 알파벳처럼. 딜레마가 빠지는 거죠. 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아, 야, 채권 발행하면 되고 얘네들이 문제지 왜 우리가 고민해. 근데 이제 세상에 이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현재 금리에서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싫어하실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소설들도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내러티브가. 왜냐하면 아마도 그러니까 원래 지금보다는 4, 5월 경에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과거에도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 나쁘지 않고 미국이. 예. 또 하나 명분이 없잖아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 여기서 전 전쟁이 안 난다 보는데 만약 난다면 그나마 유가가 인플레를 잡아왔는데 그것마저 흔들면 이제 굉장히 시나리오 이상해지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의 주식시장에 흔들림이 있어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은 경기가 이랬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점도 무슨 아까 물어보셨어요. 원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올해는 금리를 그러니까 내려가기 위한 어떤 소위 변동성 구간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 그게 그래서 범피로드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서 좀 약간 그러한 소위 바퀴벌레가 나올 것이냐. 흔히 이러한 소위 금융 쪽에서의 문제점은 보통 우리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죽여도 또 나오고 죽여도 또 나온다는 표현을 쓰는 건데 문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클로드라는 것 때문에 많은 소위 그 AI 스퀘어 트레이더가 많이 났잖아요. AI 공포 트레이딩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렇죠. 클로드가 뭐 나오면서 결국은 사스 소프트웨어들이 빠졌지만 예. 이제는 보험, 재무, 법률까지 확산이 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걔네들 뭐 망하는 거야. 뭔 상관이 있다들 다 생각하시겠죠. 또 이제 다른 산업이나 다른 또 기업들은 또 효율성을 갖고 또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런 기업들의 돈이 많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사모대출이거든요. 사모대출이 뭐 3조 달러 정도니까 뭐 되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 비중이 한 17에서 20% 정도 되니까 적진 않아요. 네. 뭐 엄청난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여하튼 최근에 블루아울 이슈도 나왔지만 뭔가 금융 쪽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이 단가를 솔직히 말해서 반도체를 이렇게 비싸게 유지하고 싶어 하겠느냐는 거예요. 뭔가 AI 인프라 투자 비용을 좀 낮추고는 싶은데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도 헷갈리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업체들이 다른 곳을 좀 찾아보는 방법이죠. 경쟁사. 그렇죠. 중국의 뭐 CXMT. 뭐 CXMT는 워낙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예. 최소한 낸드 같은 거는 YMTC 낸드 YMTC. 다 낸드 메모리 다 해요 지금. 그렇죠. 중국 다 하죠. 다 하죠.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 비슷한 회사들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뭐 과연 할 수 있겠냐는 다른 문제고 뭔가 타진을 하고 걔들 화재 수율도 낮고 떨어지지만 그래도 뭔가 여백을 주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는 순간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죠. 증설이요? 뭐 증설 계획은 쫙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앞당겨 온다거나 이런 계획이 발표되겠죠. 그래서 만약 시장에서 소부장 업체들이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는 시기가 온다면 아마도 증설 사이클이 굉장히 제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 중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뭐가 시작된 거냐면 원래 올해 중에 좀 하반기에 천천히 가면 진행되었을 일들이 상반기에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다 당겨주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네. 상반기도 아니고 아직 1분기도 안 끝났고요. 그러니까요. 설 연휴 빼면 한 달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좋게 보면은 한 달 반이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증시. 근데 뭐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들도 많이 할 수 있죠.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된 거니까 뭐.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시장이 모두에게 돈을 먹여주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그런 불안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이에요. 또 이렇게 이 방송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면 이제 왜 분위기 좋은데 자꾸 저런 얘기 하나. 참을 견지냐고. 근데 아니 제 생각일 뿐이니까 아니, 지금 꼭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들 마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윤지호 대표님이 예전에 21년이었나 22년 초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시장에 경고를 주셨을 때도 그때도 욕 많이 지었죠. 아니 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제가 그걸 맞추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제가 고민하자는 말만. 근데 제의 고민의 방향은 결국은
이러한 소위 여러 가지 AI 내러티브가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얇은 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최근에 버핏이 뉴욕타임즈 인수한 거 있잖아요. 네. 지분 좀 샀죠. 많이 샀죠. 예. 그래서 최소 그 회사 소위 자료들 보면 또 하나의 고민이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확보할 거냐의 문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AI 생태계에 들어가는 순간 데이터가 너무 부정확해지니까 얘네들이 무엇으로 학습했냐의 논쟁이 벌어졌고 그렇죠. 그건 상당수가 언론 걸 많이 인용됐거든요. 이게 누구의 재산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말로는 논란의 거리가 된 거는 버핏이 그래서 타임즈 지분을 산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AI부터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이 생겨서 태동이 돼서 엄청나게 구조적 성장을 하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파일을 누가 먹냐의 싸움이, 파일을 누가 가져가냐의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당장은 하드웨어 업체가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고 작년서부터 해서 소위 빅테크들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죠. 맞아요. 이런 논지였죠. 이것도 논리 배경을 좀 보시면 흥미로운데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많은 서학 개미들이 미국 증시를 갔던 이유는 결국은 소위 무형 자산에 대한 취득이었어요. 미국의 기업들은 특허를 비롯한 기술이 있고 유형 자산이 별로 없어 굉장히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마진이 컸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다 그런 회사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인텐저블 굿이라는 것은 무형 자산은 뭐냐면 뭐 설비를 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투자금의 감가상각 없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렸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무형 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모든 분야들이. 그럼 어떤 기업들이 유형 자산을 갖고 만들어내냐의 싸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 딱 두 나라밖에 안 나오는 중국을 빼면 일본과 한국 두 나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도 강했고 거기다 일본 증시는 주주환원 정책까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더 강력했고 한국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는 배경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유형 자산을 투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던 거에 돈을 버니까 되게 좋았던 건데 투자에 들어가면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형 자산을 미리 갖고 있던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네, 기존 걸로. 그렇죠. 돈 안 들이고. 근데 이제는 그런 자산들을 상당히 뭔가 변화를 주는 시점이 왔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빅테크들은 원래는 무형 자산 위주로만 유지하던 회사들이 유형 자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매력이 확 떨어진 거죠 지금. 얘네들도 철강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가치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 차이는 좁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건 답 없어들 얘기하고 있지만 또 언제 시점이 되면 작년에 우리가 많은 서학개미 분들이 국내장을 얘기했을 때 다들 무슨 한국에 왜 와 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내년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즘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게 시계추처럼 어떤 상황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항상 이 극단과 극단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소위 오크트리 캐피탈의 하워드 마스가 했던 말인데 이 극단과 극단이라는 게 꼭 밸류와 경기만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한 걸 뭘 보고 찾아야 되냐 물어봤을 때 그게 뭐였냐면 인간의 행동에서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인간의 행동, 우리의 행동이 투자자의 행동은 상당히 이쪽의 극단으로 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이쪽은 포지션을 줄이고 반대쪽의 포지션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때가 다가온 거 아니겠는가.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아직 너무 과거의 잣대로 본다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시장에서 정말 왜 시장이 왜 안 변할까. 제가 리버모 책도 번역을 하다가 멈췄는데 과거에 번역한 적이 있고 리버모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이 투자 시장에 개입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올해가 여전히 아까 제가 질문을 봤더니 올해 어떻게 보시냐고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다 반영을 해가고 있고 압축해서 여전히 연간은 범피로드의 구간이야. 상반기 짧은 범피로드가 하지 한 며칠 그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큰 변동성이 올해 중에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사실 그 시계추 이야기 하셨는데 코스피가 정말 안 좋을 때 뭐 PBR 1배 밑돌고 뭐 2000선 초반에 있고 그럴 때 사실 윤지호 대표님이 그 시계추 모형
예로 드시면서 지금 너무 극단에 와 있으니까 지금이 너무 싸다 막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더 빠지죠. 그러면 제가 말하고 나면. 그죠? 항상 뭐 이렇게 정점은 네. 누구나 맞출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에서 시계추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뭐 그래서 판단을 지금 각자 하시는 거고. 지금 그래서 뭐 당장 도망가야 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신동아의 칼럼을 쓰는데 거기도 네. 그 말을 썼어요. 나이 드니까 이제 글도 제가 쓰고 싶은 스타일대로 쓰고 싶어서 막 니체 이야기하면서 괜히 썼다. 거기에 그냥 댓글만 악플만장 달렸는데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나를 중심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거잖아요. 장이 올라.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다 사고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 포지션을 무엇을 중심으로 두고 가냐는 일단 정해야겠죠. 여전히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내가 중심이 안 되고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날 시장에 연동되는 거에 흥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시장이 먹여준 거를 자신의 능력으로 먹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 굉장히 각광받는 최근에 이제 이럴 때가 되면 시장에서 제일 유행하는 전략이 추세 추종 전략이거든요. 추세 추종하면 요즘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좋죠. 꺾이는 게 없으니. 뭐 요즘 가장 유행할 것 같고 아마 점점 그 추세 추종 스타일의 매매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겠죠. 근데 그건 그런 방법이 틀렸다고 그거 잘하면 되는 거죠. 상한가 따라잡기란 방법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은 크게 내가 열심히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고 좀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관리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면인데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현재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장에서 나는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추세 추종을 하겠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급등락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살짝 시계추 이야기도 해주셨고 반대편 포지션을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이제 현금 확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딘가에 있는 아주 오르지 않은 싼 주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이렇게 찾아보면요. 거의 이제 오늘 녹화 중에 코스피가 5,800을 넘었는데 싼 주식이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눈을 좀 덜 씻었는지 몰라도 이제 좀 싼 주식이 안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또 싼 주식 찾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시장 분위기랑 너무 또 안 맞아 보이기도 하고 반대편에 뭐가 있을? 반대편은 현금을 말했던 거예요.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야 그나마 들고 있는 종목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제어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원래 반대편에 있다고 봤던 거는 시장은 올해 크게 아까 이제 하다 말았던 얘기가 그거였는데 원래 반도체를 상반기 열심히 하고 결국은 금융주가 결국은 거버넌스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은행과 증권 중심의 것이 한 축이 있어야 된다가 이제 말해오던 내용이었어요 주로. 근데 거의 요즘에 은행에서 HBM을 파는지 증권사에서 DRAM을 파는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던데요. 다. 그러니까 이제 다 좋은 거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뭐 내수주들도 뭐 엄청나게 뽑았었고 또 이걸 또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단군 이래 최대 상승장이 온 거고 한국 증시가 모든 게 다 올라오는 거다. 뭐 이러한 소위 흥분도 일정 부분 뭐 저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이럴 때마다 금지어로 되뇌 있는 게 지금까지와 다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시장이 빠르게 순환되고 있고 뭔가 예를 들어서 증권주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증권주가 좋아지는데 정말로 좋아지려면 일부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좋아지면 그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증권주가 움직일 때 보면은 이제 뭐 미래에셋은 먼저 갔고 가장 밸류가 비싸지만 그다음에 숫자가 좋았던 뭐 NH라던가 뭐 삼성증권 뭐 이런 것들이 쫓아갔었고 한국 금융주주는 당연히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요새 와서는 증권주 중에서 가장 소형 증권주까지 다 돌고 상한가. 금융주에서 제일 마지막 남았던 게 보험주였는데 보험주는 숫자가 그리 좋지 않은데 보험주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강력해지고 삼성화재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이제 뭐라도 사는 분위기가 있고 또 어떤 뭐라도 사는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오른 거 뭐 있어? 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저도 놀란 게 아직 2달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6년지 2월도 다 안 지났습니다. 진짜 저 체감상으로는 한 3년 지난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정말 여기 2가지가 남은 거야.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고 이거는 정말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런 시각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단은 의미 없다. 밸류에이션은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죠.
과거 뭐 그런 사이클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당군 몇십 년 만에 온 사이클이다. 많이 얘기하는 게 80년대 사이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삼조왕 시절에. 공교롭게도 최근에 건설주도 좋았고, 맞아요. 은행 금융주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삼전 시대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제 텔레그램에다가 네. 그 80년, 88년, 89년에 시장 주도주 그거를 이제 어서 찾아서 올려드렸어요. 당시에 증권주가 대우증권이죠.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시총 11위 89년 한 8위까지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건설주도 많이 올랐고 물론 이제 상황은 다르겠으나 거기에 갑자기 이제 빗대 주신 거는 그러면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시각들이 밖에 할 말들이 안 남은 거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시장이 그때와는 비교하지, 그때는 굉장히 이머징 시장 그 자체였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 일본 증시처럼 갈 거로 봐요. 아하, 장기적으로. 근데 그렇다 해서 주식이라는 게 연간에 이렇게 초반에 모든 걸 반영해버리면 그에 대한 분명히 후유증의 기간도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뭐 견디는 거지 그런 순간을 굳이 예측할 필요가 있냐?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굉장히 멘붕이 오는 거냐면 수익이 날 때보다 그 생각보다 시장 내에서 강세장 내에서 나오는 소위 MDD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러한 소위 조정기에 생각보다 많은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맥시멈 드로다운 최저, 그러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고 그걸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 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보이죠.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 투자를 비유를 할 때 야구와 비유하면서 비유하면서 굉장히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러죠. 야구는 볼 카운트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주식 투자는 좋아하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버핏의 말처럼. 그렇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공이 아닐 때는 사실 약간 쉬어가는 텀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바심이 나는 게 그거죠. 내가 좋아하는 공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스쳐도 홈런을 치고 있어 막 환장하는 거죠. 휘둘러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근데 장기적인 트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이 답이란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뭐 이것도 샀다가 팔고 저것도 샀다가 팔고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나는 주식 앞으로 10년간 주식 안 팔 거야 이런 전략도 뭐 꼭 틀린 건 아니라 봐요. 전원주 선생님처럼. 예, 뭐 그것도 장기적으로 성과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그러한 소위 주변주 말고 난 삼성전자만 갖고 갈 거야 뭐 이런 전략도 쓰시는 것도 뭐 틀렸다고는 안 봐요. 근데 저는 제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볼 때 항상 제일 조심하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거든요. 모두가 어떤 분을 확인하고 알고 있을 때, 너무나 명확해지고 확실해 보일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할 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뭐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급이 며칠 전에 이런 흐름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코스닥 150도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니까 네네네네. 코스피가 5천 갔으니까 이것도 3천 가, 최소한 1,500 가. 하지만 결국 못 따라갔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죠. 코스닥은 지수는 많이 못 올랐지만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결국 주식수를 덜어줘야 3천을 갈 수 있겠죠. 주식수를 줄여야죠. 그렇죠. 그러한 변화가 있으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쪽에서 정말 크게 오르려면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시크릿칸이 아니라 구조적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진이 이렇게 높아졌던 게 마진이 떨어져도 과거처럼 한 자릿수 내려가는 게 아니라 40, 50%가 유지되는 사이클이 나와주면 이제 구조적으로 가는 거죠. 한국 증시. 그렇죠. 그 후자의 가능성 매우 높다 봐요. 근데 그 마진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장이 생각보다 그거를 앞서 반영해 왔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줄 때 그때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구간이거든요.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올해 중에 그러한 시기가 저는 있으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어쩌면 주식을 또 편하게 또 한번 또 해볼 만한 타임이 그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싸졌을 때, 싸진다면. 싸진다는 게 근데 이런 거죠. 7천 갔다가 밀려서 6천이면 지금이 싼 거죠. 뭐 이런 반문 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또 인간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그 5,800 갔다가 아마 한 5,500만 가도 다 죽는다는 소리 나올 겁니다. 5,200 갔다 5,000 깨졌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불과 한 2, 3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굉장히 강한 시장을 확인한 거죠, 사람들이. 그때 다들 뭔가 좀 불안하다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받아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는 건 이유는 파는 사람은 줄어들었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뒤에 이게 많이 어디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까지 이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강해요. 요즘 뭐 연휴 때 다들 느끼셨겠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쩌면 더 공격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왔으니까 더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작년부터 그래도 주식을 좀 길게 보고 많이 사오셨던 분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분들은 시계추에 이쪽에 산 분들은 시계추에 여기 정도 와서 이 극단이 어딘지는 아무 알 수 없다고 하워드 막스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약간의 변동성 관리를 하는 게 또 시계추가 이쪽에 왔을 때 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저는 그 시기에 들어갔다는 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초보자들 대상으로 주식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 있잖아요. 네. 분명히 그 상단 어딘가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저는 그런 표현을 써요. 콘헤드처럼 계란의 머리가 이렇게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럼요. 사실은 지나거나 봐야 왼쪽 어깨도 오른쪽 어깨에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고민입니다. 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거는 모르니까. 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매우 변화의 시기에 시작됐다 보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내려올 때는 다 던져야 되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던져야 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버블이 터져야 되는 건데 그건 지나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쪽 어깨도 아니고 왼쪽 어깨고 계란의 왼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 어딘가에. 근데 그거를 많은 분들이 왼쪽에서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구간에서도 상당히 여러 번의 당황스러운 구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특히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고민은 하나예요. 저 자신도 반도체 비중을 가장 높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반도체가 만약 Q 사이클이 시작된 거라면 항상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도 다른 거 반도체 소부장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드렸는데 이제 소부장을 좀 봐야 될 시기가 온 거죠. 특히 소부장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 중국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됐잖아요. 중국 먼저. 그러니까 중국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은 매우 좋겠죠. 이미 뭐 주가 몇 배 올랐던데요. 뭐 다들 버려놨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예, 맞아. SNS텍 같은 회사들도 움직이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중국 고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어차피 뭐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소부장들도 사실은 이제 좀 볼 때가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도. 네. 그리고 또 뭐 아까 뭐 이런 거 뭐 많이 올랐어도 아직은 왜냐면 이거는 멀티플이 확대되는 시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12월에는 삼성전자 영업수익 100조 말하면서 우리가 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200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100조 나온다 그러면 엄청난 어닝 쇼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소부장 업체들이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얘들이 앞으로 증설 사이클이 온다 한들 과거의 잣대로 보면 요만큼만 늘 거야 컨센서스가 돼 있죠. 네네. 근데 벌어들인 돈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만큼 많아졌는데 규모가 훨씬 커지지 않겠어요? 약간 그 비슷하네요. 그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확 커지는 거. 그렇죠. 이게 커졌으니까 이 규모 자체가 달라지겠죠. 네, 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생각했던 규모가 지금은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이래이래해서 이 정도 할 거야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전자도 이 정도 늘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이 정도로 벌어서 Q를 늘려야 된다면 어느 정도 투자가 들어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어찌됐든 간에 막 SO일 같은 회사도 꽤 올라왔어요. 유가 같은 게 뿔뿔거리잖아요. 지금 네. 계속해서 밑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CPI가 별로 안 높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칩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물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요, 올해. 그렇게 됐을 때 뭐 금리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그러한 관련된 어떤 산업들의 구조조정이 되게 빨라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가도 그렇지만 화학산업도 구조조정이 상당히 중국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여하튼 올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중국은 배제되니까 필요 없다고 보고 있었지만 네. 어쩌면 지금 많이 면밀히 뭐 저희 같은 사람 들여다보는 곳 중에 하나 중국이에요. 중국에 뭘 투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는 얘기했지만 반도체도 왜 이렇게 애들이 캐파를 많이 늘리지? 뭘 믿고 늘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중국에 많이 팔고 있는 건 아시죠? 네. 근데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도 제대로 못 줬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진 거예요, 중국이 자체적으로 내수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많이 더. 그러니까 HBM이 아니라 일반 DRA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수요 때문에 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컸죠. 왜냐하면 훨씬 많은 메모리가 필요했잖아요. 얘는 장비가 후졌으니까 돌리려면 네. 역설적으로 네네. 훨씬 더 소모적이었는데 뭐 그러한 중국의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이 여러 구조 산업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화학도 중국은 케미칼 회사들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새 소재 사이클 중에서 뭔가 중국 관련된 것들을 찾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뭐 우주 때문에 태양광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까 반도체만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두루두루 이러한 소위 새로운 국면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시장이 이러한 모든 거를 굉장히 수급이 세다 보니까 동시에 다 반영하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막 시장이 다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다 모였기 때문에 이게 분산되는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ETF 쪽으로 몰리는 자금은 일단 많은 자금들이 개별 주식은 모르겠고 일단 ETF부터라도 사자. 저희 코스닥 좀 처음 올라올 때 그 느낌으로 거래소도 좀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분들도 많고, 이게 또 ETF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상위 종목, 그렇죠. 코스피 200 그 비중에 맞춰서, 코스닥 150 비중에 맞춰서 오르는 애들이 또 오르게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요즘 저희 애들이 무슨 그 멜론이나 지니뮤직 차트, 인기 차트 틀어달라면 맨날 그 노래예요. 예. 사람들이 다 순위곡만 들으니까 순위곡만 계속 올라가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수도? 이게 선진국 증시의 특징이기도 해요. 계속 강조드려 왔던 건데 일본도 과거에 2012년 거버넌스 개혁 이후에 계속해서 핵심 종목도 위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한 흐름은 꼭 ETF만 아니어도 나오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이 영원히 지속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죠. 반대로 대강기가 시작되는 국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강. 결국 사다가 멈추는 순간 내지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서 아까 사실은 어제 전화해서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굳이 가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당장 이게 이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네네. 근데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고민보다 지금 요즘 많이들 선호하시는 게 일단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지수는 일단 7천 가서 생각하자 이런 시각들도 그 시각들이 무조건 내가 무시해야 된다는 생각은 보지 않아요. 저는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팀 더 윤센 무료 강의 좋았어요. 라이브 이거 알려드려야죠. 또 이제 고생하시는데 2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무료 강의 열린다는 것도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좀 고민이 드는 지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또 있어요?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숨도 안 쉬었습니다. 그래요? 네. 나 할 말 없는데 더. 이제 막 이게 펜촉 이제 갈았습니다. 금은 원자재도 좀 흔들리거든요. 에브리띵 랠리였다가 물론 이제 가상자산 논외로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많이 올라서 조정도 있겠고 투기 자금도 이제 빠지고 선물 시장에서 이제 증거금리를 올려서 이런 영향도 있겠으나 이것도 뭔가 좀 상징성이 있어요. 원래는 에브리띵 랠리가 멈추면 주식시장도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런 생각도 이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 증시는 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올해 나스닥이 마이너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예. 어마어마한 지금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리띵 랠리가 약 흔들리고 있는 건 맞고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흔들리고 있죠. 비트코인도 여기서 쉽게 못 돌고 있고. 네네. 제가 그거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닌데 여기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금은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한국 증시는 좀 차별화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흐름 때문에 한국 증시가 유동성이 빠져서 흔들리고 이 가능성은 아직은 크게 공감을 얻고 있지는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게 사실 왜 항상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 떠서 미국장 보는 게 그냥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수가 어떤 그럼 국장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고 근데 요즘에 상대적으로 미국장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쟤네 떨어져 우리 오른다. 안 보죠. 새로 드신 분들은 특히 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미국장을 자꾸 보기 때문에 시장을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즘. 저도 강연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쩌면 고민이 뭘 살까 고민이에요. 맞습니다. 살까 말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대중과 많이 접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모르겠네. 미국 시장은 이제 나스닥 특히 이제 빅테크들은 캐펙스 투자가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나스닥은 못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주식들만은 다우 30이 오히려 더 조금 더 올라가고 그리고 있고. 산업재 같은 건 좋았죠. 미국도 월마트라던가 예를 들어서 캐터필라라던가 이런 것들은 가이던스 좋고 다 좋잖아요. 한국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이제 그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주식을 보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다들 미국 주식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 미국 주식은 주주 환원도 잘해주고 자사주도 많이 해서 소각하고. 근데 지금 돈이 없다니까요. M7 회사들이 여기다 캐패스 투자를 돈을 다 쓰고 있는데 이 돈을 갖고 지금 투자를 하고 남은 돈을 갖고 주주에게 돌려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이 OCF 대비 KPX 비율이 구글이 그 좋다고 하는 구글이 0.9가 넘어갔고 아마존이 1.1이에요. 이미. 잉여 현금흐름보다 투자해야 될 게 더 많아요. 그나마 해놨던 돈들이 있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거마저도 올 연말이 지나가면 다 마이너스로 도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당연히 주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래에 만들어낸 현금을 현가화시키는 개념인데 투자하고 남은 돈은 우리가 돌려받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배당이나 주주 환원은. 근데 투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사이클로 보면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다르게 가는 게 맞고 한국 주식은 오히려 버는 돈을 더 주주 환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더 좋아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러한 흐름은 이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고민은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면 이렇게 되겠죠. 미국의 기업들은 계속해서 비용을 많이 쓰다가 더 힘들어지고 한국의 기업들은 계속 좋아지고 좋게 보는 분들은 이게 바뀔 이유가 뭐가 있냐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업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이거로 봐요. 저는 Q사이클이라는 게 시작됐다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뭔가 그에 대한 대비를 시작한다는 여러 징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냥 그 마진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진을 포기하더라도 아니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초과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여기서 오해들 하시는 게 마스크 코로나 때 마스크 사건처럼 무슨 물건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부족한 물량이 한 10%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격을 뛰게 만드는 거죠. 10% 때문이에요. 10%. 예. 그러니까 그 물량을 어떻게 하냐의 싸움에 들어간 거죠 지금. 네네. 그거는 몇 가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냐가 중요하고 다른 거 먼저 최악의 악재는 하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의 업체들의 장비들이 약간 들어가게끔 허용이 되면 미국이 첨단 장비요? 완전 첨단이 아니어도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상황은 달라지겠죠. 중국의 수율이 떨어지는 거는 장비 때문이잖아요. 예. 우리의 기술 격차는 다른 말로 하면 장비 격차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좀 뭔가 자기들의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이러한 시나리오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하면 미국과 중국이 소위 패권 전쟁 중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쥐었다 풀었다 하니까요 또.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항상 제일 불안한 건 예기치 않은 위험이거든요. 예기치 않은 위험이 뭐가 있냐 그때 누가 물어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건 크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은 Q 사이클을 좀 봐야 한다라는 말씀. 근데 그 Q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마진율이 이제는 떨어지더라도 원체 많이 올라왔으니까 D램 가격을 이제 목 뻣뻣하게 이렇게 2배, 3배로 팔 게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도 같이 장사해야 되는 상대방이니까 그것을 이제 P보다는 P를 내주고 Q를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P를 내줘, Q를 내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80% 마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가 아닌 엔비디아도 그 정도 아니죠. 뭐 그러니까 엔비디아 TSMC도 뭐 한때 뭐 70%, 60%? 60% 정도죠. 네. 그러니까 60% 정도 유지하면 구조적 성장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더라도 그걸 지켜주냐의 관건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구조적 성장주에서 우리밖에 공급할 수 없어야 되는 건데 마이크론 테크도 늘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늘려서 한다면 우리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소위 메모리 산업에 아직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닌가요? 물론 최근에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을 비롯해서 이제 증설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그걸로 충분치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이제 Q 사이클의 서막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슬쩍 시즌에 가장 흥미로웠던 기업들 중에 미국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가이던스 낼 때 보면은 내년까지를 굉장히 성장 전망을 내놓잖아요. 네네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은 다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얘들이 뭔가 그 안에서 보고 있구나 이제 의심을 시작하게 된 거고 아직은 그 물량이 나오려면 한참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 뭐 장비나 이런 업체들의 수주 호황은 좀 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사이클도 좀 어쩌면 올 시기가 왔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저도 항상 똑같은 말 했잖아요. 와서 대형주 네. 보셔야 되고 저쪽 얘기를 드렸는데 또 이러한 이제는? 소위 사이클이 왔다고 본다면 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해볼 만하다. 2018년에도 네네. 전자랑 이쪽은 꺾였는데 소부장은 더 갔거든요. 뭐 상황은 좀 다르지만. 이제 이 매출의 흐름이 네. 이어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밸류 체인을 같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또 거기에 네.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이제 코스닥에 많이 있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거기다가 뭐 로봇 기업도 있고, 거의 이제 한 4개 섹터군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또 실적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아직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내러티브로만 가는 데가 있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측면에서 보면은 요거를 좀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될까요? 뭐 나눌 필요가 뭐 있으니까 좋은 기업은 하는 거고 그냥 내러티브가 있는 기업은 피하는 거죠. 주가 오르든 말든. 2월 18일이었나요? 19일이었나요? 뭐 그냥 냅다 코스닥 기업들 막 엄청 다 올랐잖아요. 최소한 시총 네. 상위 있는 거 막 10몇 %씩 막. ETF 사서 올린 거죠. 그것도 ETF로 묶음으로 네. 사니까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비중대로. 예. 이게 또 얼마나 반복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코스닥이 지금 한 1150선 정도 있는데 저희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늦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코스닥도 시장 정화를 한다라 했고 뭐 27년 1월 1일부터는 시총 300억 안 되면 이제 퇴출 대상이 되고 하면은 저 밑에 애들을 떨어뜨리는 거지 위에가 그 다음으로 뭔가 정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스텝이 있겠으나 그러면 결국에는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은 촉수 엄금 누가 뭐가 될지 몰라. 그럼 돈은 계속해서 코스닥 150에만 몰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코스닥을 사라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을 사라는 신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코스닥 150 잘 못 가겠죠. 150 내에서도 골라야 될 회사들이 나와야겠죠. 물론 이제 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압축해서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말하면 또 이것도 좀 복잡해지는데 네. 코스닥 150을 이제 ETF가 정말 대안이 되잖아요. 항상 코스닥 정책 나오면 12월부터 해가지고 1월에까지 막 맞아요. 움직이다가 네. 말고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 150에 있는 상위 업체는 항상 거래소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전학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결국 주식수를 줄이고 뭔가 퇴출 기업도 내보내고 기업들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주에 바이오가 상당히 많은데 네. 바이오들 기업 중에서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도 상당히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기업들이 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업들을 이제 글로벌하게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우리가 반문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올해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인 건 우주예요. 테마로 구리 잡자면. 네네. 스페이스X 덕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로켓을 막 강하게 쏘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우주업체를 사는 건 이해가 가지만 한국의 우주업체를 굳이 살 필요가 있나? 내러티브로 같이 간 거. 로봇 얘기를 할 때도 우선 다이내믹스가 한국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제 코스닥에 그런 내러티브 시총 상위주에 그런 게 꽤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많죠. 그러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게 무조건 저 밑에 있는 뭐 매출이 적고 시총이 적은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주까지도 뭔가 변화들이 필요한 거죠. 네. 시총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못 간 거지 시총은 어마어마하게 가 있다니까요. 시총은 5배 오르는 동안에 지수가 안 오른 거예요. 그럼 그 시총의 거품을 제거해야지 우리가 재평가 국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나마 그중에서 소부장에도 말씀드린 거는 소부장은 투자 사이클 오면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코스닥 150을 살 바에는 소부장에서 그래도 밸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숫자가 입증된 것들 사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내러티브로 너무 이제 앞서가는 것들 좀 과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었고 맞다. 요즘에 그 윤세님 보니까 직접 애널리스트 초청해갖고 대담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행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때 한 2번 했던 섹터별로도 건데. 그렇고. 그거는 이제 뭐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정기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니 이제 그 인터뷰 하다 보면 네. 뭔가 이제 필이 딱 꽂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섹터별로. 제일 고민은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예. 좋게 보던 것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좀 싼 게 안 보인다는. 네.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치고 싶은 보기 좋아 치고 싶은 공이 잘 안 오니까 그게 고민인 거죠. 커브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슬라이더만 들어오고. 아니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여기서 잘못 치면 파울이나 아웃될 것 같아서 안 치는 거죠. 내가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칠 수 있는 종목이 보였을 때 치는 거 아닐까요? 슬라이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공을 받아칠 수 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공을 안타로 만들 자신이 없는 거죠. 플라이 아웃 되거나 땅볼 될 것 같으니까 손이 잘 안 나가는데 어쩌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너무 원하던 공이 오면 담장을 넘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네네. 때가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때인데 스윙을 힘을 크게 넣어서 포지션을 시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공이 뭐 이 공을 칠 수 있냐 없냐 어떤 공이든 잘 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더 공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안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각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니체이까지 했던 거는 각자 자신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서 시장에 뛰어들면 결국은 동일한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공을 잘 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공을 잘 쳐. 저 사람 흉내 내서 스윙하면 될 거야. 이건 틀린다는 거죠. 본인의 덩치도 알고 파워도 알고 기교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스윙해서 쳐야 직접 투자지. 남 치는 거 보면서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근데 되게 그 소위 아까 말했지만 시계추가 이쪽에 오면 대개는 그러한 흉내내기에 급급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서나 주식 이야기 할 때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잖아요. 과거서부터 우리가 항상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 하지만 항상 또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요즘 하도 그냥 스쳐도 홈런이 많이 나와가지고 더 많이 또 흔들릴 수 있을 테고. 아까 참 저는 인상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미국은 주주환원이 줄어들고 한국은 또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또 주주환원이 이제 좋아지는. 이게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이제 반대였는데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이게 또 이제 국장하고 이제 미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RIA 계좌도 나온다고 하고 세제 혜택도 준다고 하고 이제 미장 팔고 국내로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또 뭐 2월까지 데이터 보면은 오히려 또 그 미장 투자 금액은 또 늘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별개가 된 건지 상대적 매력도 보면은 주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실적 추정치도 그렇고 국장이 되게 압도적이잖아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해서 보면 좋을까요? 제가 미장 투자를 잘 안 해요. 제가 잘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미장 투자 위주로 하는 또 친한 친구들 동생들이랑 물어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가죠. 생각보다 그렇게 옮기기가 쉽지 않죠. 하던 대로. 그럼요. 뭐 이런 고민 아닐까요? 부동산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저도 계속해서 부동산 자금의 머니 무브 얘기를 하고 요구분 얘기 빠져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도 이거 아닐까요? 주식이 올라오면 주식 팔아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제가 뭐 이러면 하는데 그게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면 갑자기 부동산이 더 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께서 계속 SNS 보내고 걱정하는 이유는 저는 이 부분도 있다 보거든요. 워낙 시장을 잘 아는 분 같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주식해서 팔고 집 삽니다. 왜 그 자금 자금 조달 내역서 쓰잖아요. 집 살 때. 근데 최근에 그 주식 투자 자금이라고 쓰는 사람들 많대요. 실질적으로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투자자들은 반대 시나리오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모든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금은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이러면 이쪽도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돌아가면서 이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균형점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모든 것이 멈춰 있거나 적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 투자 시장은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보다는 적응적 기대하는 사람. 적응적 기대라는 게 뭐냐면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하는지 변색을 해서 적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항상 그래요. 뭔가 선명하고 뚜렷한 얘기가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확실한 세계에는 사실 먹을 게 없다. 그런 경우가 많죠.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한문으로 바꿨을 때 가장 잘 표현된다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가 왔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이지만 참고적으로 저도 부동산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동산도 항상 보죠, 부동산 시장을. 근데 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이제 부동산은 다 망하고 주식만 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냐?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불확실성이라는 그 단어 안에 기회와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들 뭐 한 2,000, 3,000, 4,000 선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확실한 혹은 확실해 보이는 시장에 좀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그게 어디가 정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정점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운 건 딱 하나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덤벼들 때 피하고 조심할 때 나서자. 남들이 조심할 때 나서고 남들이 덤벼들 때 나는 피하려 한다.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공포를 느끼는. 탐욕까지도 아니에요. 그 정확히 알 수, 탐욕과 공포를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너무 그 금융위기적 상황이고, 항상 뭔가 많은 사람들이 막 덤벼들고 공격적으로 나설 때 한 발 빼고, 물론 추세 추종은 그때 지르는 거고, 뭐 그런 방법이 있죠. 그거는 뭐 차트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자를 가장 강하게 아마 여기 와서 떠들었을 때는 7, 8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막 흥분해 있어가지고 막 제가 맨날 음악 틀어드렸었거든요. 강연 같은 데 가도. 최후의 5분이라고. 맨날 군가 틀었었어요. 그러니까 군가? 예, 최후의 5분이라고. 마지막 그거에 남았다. 하고 강연회 때 뭐 들으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예. 뭐 3% 강연에서. 용기를 내라, 막 이겁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럴 때는 너무 확신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위험이 적은데 상단은 커 보이니까. 근데 또 상대적으로 그때는 관심들을 덜 갖게 되고. 그걸 갖고 힘을 얻는 거죠. 관심들이 없구나. 불안해하는구나. 항상 우리 윤센 님이 함께 고민하시죠.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참 주가가 안 좋을 때도 고민이 되고 주가가 너무 좋을 때도 또 고민이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의 또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고치시면 돼요. 그건 조심스러운데 예. 저도 이제 뭐 여기 와서 주식 투자한다 말해도 문제 안 되니까 드리는데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도 오랫동안 성과를 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남의 것을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남의 떡은 다 커 보이는 거예요. 작년부터 주식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 다 100%, 200% 수익 나셨잖아요. 많이들 냈죠. 작년 시장. 예.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좀 더 쓰시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그 끝이 어딘가를 궁금해 하시고 막 너무 내가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하지만 또 우리가 좋아하는 공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제가 기회는 늘 오죠. 항상 옵니다. 근데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먹었을 때 챙겨놔야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지금 막 여기서 막 무너져라 하셔도 안 되고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누가 합니까? 근데 저는 요즘 투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죠. 열심히 해야 될 땐 작년이었죠.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항상 우리 또 윤센님의 도움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2월 26일에 더 팀 윤센이 무료 강의 라이브를 하십니다. 목요일 저녁 7시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고정 댓글에 그 URL 있으니까요. 그거 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항상 도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